태호, 민석, 준영.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세 형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표정, 망설임 가득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민석이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형제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자락,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 안은 새벽이었습니다. 윤명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약초밭을 살피고 있었어요. 72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민첩한 손놀림으로 약초 잎사귀를 어루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슬이 참 많이 내렸네. 명자는 무릎을 굽혀 도라지 잎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지난 40년간 그녀의 손끝은 수천 가지 약초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때 정선의 약초 할머니라 불리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런 날들은 5년 전 남편 장현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멈춰버렸습니다. 작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명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산 중턱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현수의 묘가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오늘따라 왜 이리 생각이 나는 걸까요? 여보, 오늘은 어쩐지 당신이 보고 싶네요. 텅 빈 공기에 대고 말을 건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랑이는 바람만이 명자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어줄 뿐이었죠. 현수가 남긴 것은 세 아들과 오래된 한약방 그리고 비방미방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진짜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요.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문득 현관문이 열리고 맏며느리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급히 눈가를 훔쳤어요. 아이고, 그럼 밥은 진작에 먹었지. 오늘은 태호가 좀 일찍 와서 모시고 갈 거예요. 아버님 제사 준비 때문에 장볼 것도 있고 해서요.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아들 태호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옮겨진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은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호텔처럼 임시로 머무는 곳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태호는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해. 소희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명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챘기 때문이었죠.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명자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에는 벌써 가을빛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태호는 서울의 유명한 건설회사 임원이었습니다. 44의 나이에 벌써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보여주었어요. 오늘도 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돼요. 계약은 이미 체결됐잖아요. 통화를 마친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장현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그 비방이라는 게 정말 있었던 거라면 우리 가족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태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동생 준영이 했던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형, 아버지가 남기신 비방,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준영은
셋째 아들로 명문대 약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항상 과학적이고 냉철했지만 아버지의 비방에 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태호의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운전석에는 태호, 조수석에는 둘째 민석, 뒷좌석에는 준영이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거야? 민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8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몇 번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짐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의 유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준영은 뒷좌석에서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3의 나이, 세 형제 중 가장 아버지를 닮았다는 평을 들었죠. 그의 손에는 오래된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도 묘를 파는 건. 준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내가 그 비방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며?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태호가 백미러로 준영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비방, 그것은 단순한 처방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찾아 헤맨 희귀 난치병 치료제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 그 비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절대 알리지 마. 특히 오늘이 음력 보름이라는 것도. 태호가 단단히 당부했어요.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선의 산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음력 보름날 새벽 2시, 세 형제는 손전등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간히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어요. 여기야. 태호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이었어요. 정말 해야 하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태호가 삽을 꺼냈어요. 준영, 넌 주변을 살펴. 준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묘 주변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그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뭔가 이상해. 그 순간 낮은 풀숲에서 희미한 흰색이 보였습니다. 준영은 손전등을 비춰봤어요. 그것은 백사인 뱀이었습니다. 뱀이 있어. 준영이 놀라서 외쳤어요. 조용히 해. 태호가 화를 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뱀일 뿐이야. 하지만 준영의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사는 수호신이야. 특히 보름날 밤에 나타나면 더더욱. 세 형제는 결국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질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을 깨뜨렸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세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어. 태호가 명령했습니다. 관이 열리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해와 함께 비단 보자기에 쌓인 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태호가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야. 비방이 여기 있어. 그 순간 요 주변에서 백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뱀은 마치 화가 난 듯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준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자. 빨리.
세 형제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서두름 속에서 비방의 일부가 찢어져 묘소에 남겨지고 말았어요. 백사는 그 찢어진 조각 옆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멀어지는 세 형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준영의 머릿속에는 백사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눈빛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명자는 정선읍내에서 열리는 약초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 안에는 오늘 친구들과 나눈 금은화와 황기 몇 뿌리가 들어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이상하네. 오늘따라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한 거지? 명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의 집은 항상 넓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랬어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명자는 약초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선의 산들이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그리워요. 명자는 남편 현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명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을 감자마자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현수가 나타났어요. 그는 산 중턱에 서서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방이 사라졌어, 당신. 비방이 사라졌어. 현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그 말은 명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꿈속에서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보?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고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얀 뱀 한 마리가 현수가 있던 자리에 나타났어요. 뱀은 명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찾아야 해, 찾아야 해. 명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의 묘가 걱정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명자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호와 소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명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길을 걸으며 명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오랜 세월 약초를 캐러 다닌 그녀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어요. 달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드디어 현수의 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묘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흙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명자는 달빛 아래 무너진 남편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명자의 비명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흙을 만졌어요. 누군가 분명히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설마 아이들이? 그때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찢어진 한지 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 현수의 글씨체로 쓰인 약초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비방의 일부구나.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남편의 유언을 저버리고 그의 묘까지 파헤친 자식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찢어진 한지 조각을 품에 꼭 안은 채 명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명자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태호의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찢어진 비방 조각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명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태호와 소희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서재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연락 왔어. 50억은 줄 수 있대.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지. 시설 좋은 데로. 명자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나겠네요. 비방을 절대 상업적으로 쓰지 말라는 게 아버님 유언이었잖아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 비방만 있으면 우리 가족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걸 포기할 순 없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석이 형은 빚도 갚아야 하고 준영이도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야.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좀 찜찜해요. 어머니를 속이는 거잖아요. 어머닌 곧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그 나이에 산골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낫잖아.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려지다니.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배신감이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명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골로 돌아가? 혼자서?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가져온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모아온 귀한 약초들의 씨앗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비방 조각.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잘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선수가 남긴 몇 가지 물건들과 명자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귀한 약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했어요, 여보.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되찾을 거예요. 일주일 후 명자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태호의 집 거실에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태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고마워, 아들. 명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척.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위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 알고 있단다. 태호야. 명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아버지, 롤을 파헤친 것도, 비방을 가져간 것도, 50억에 팔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고 준영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놀라운 위험이 느껴졌어요. 비방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야. 비방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약초로 만드는 것이고, 그건 자연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거란다. 명자는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찢어진 비방 조각과 함께 작은 천 주머니들이 들어 있었어요. 너희가 가져간 비방은 완전한 게 아니야. 아버지는 진짜 비방을 절대 상업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셨어. 그건 사람들을 도우라고 남겨주신 거야. 태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명자는 그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야. 이 말은 폭탄처럼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나무 상자를 닫고 가방을 어깨에 맸어요. 나는 정선으로 돌아간다. 우리 한약방으로.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비방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될 때 찾아오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선의 작은 골목길 끝 낡은 기와지붕의 한옥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문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5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한약방. 손잡이를 잡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왔어요, 여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오래된 약재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곳에 남편과의 추억이, 그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발을 들이자 무거운 먼지가 발자국 아래로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쏟아지는 햇살에 묵은 먼지들이 반짝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아직 살만하네. 한약방 안은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어요. 오래된 약장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중앙에는 현수가 늘 앉았던 커다란 목재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먼지층 아래 한방 의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짝을 열자 작은 약 주머니들과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라벨은 바랬지만 남편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보, 모든 걸 그대로 두셨네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명자는 약장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불단을 만들어 남편을 모실 생각이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에서 현수의 사진과 찢어진 비방 조각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먼지를 닦고 작은 탁자 위에 정성스레 놓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한약방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약재들은 버리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장들은 다시 닦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빗자루로 청소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약방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아직 이름은 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 한약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는 약초를 채집하러 산으로 향했어요. 등에는 오랜 친구 같은 낡은 등산 가방을 메고 손에는 남편이 사용하던 약초 삽을 들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멀리서도 약초의 잎사귀 색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환기가 있네. 명자는 반가운 마음에 허리를 굽혀 약초를 살폈습니다. 뿌리가 단단하고 굵은 것을 보니 최소 5년은 된 듯했어요. 조심스럽게 삽을 넣어 뿌리가 상하지 않게 캐냈습니다. 그때였어요. 풀숲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곧 하얀 물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백사.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 묘에서 보았던 그 백사였습니다. 뱀은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여기까지 왔니?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 속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망설임 없이 백사를 따라갔습니다. 숲이 점점 깊어졌어요. 평소에는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백사는 가끔 멈춰 명자를 기다려주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작은 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명자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약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1010년 텐신년, 하늘의 마음을 닮은 연꽃이라는 뜻의 이 약초는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전설의 약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1010년은 선수가 비방에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약초 중 하나였어요. 백사는 약초 옆에 조용히 머물다가 서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약초를 조금만 채취했어요. 자연의 균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항상 그랬듯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리고 백사가 그녀를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약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산에서 약초를 채집해왔고 점차 자신만의 처방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010년과 다른 귀한 약초들로 만든 차와 약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손님이 찾아온 것은 이웃집 김 할머니였어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명자의 약을 먹고 통증이 크게 줄었다며 감격했습니다. 명자 씨, 당신 약은 정말 신기해요. 병원에서도 안 나았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고 정성스레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방 문을 닫으려는 순간 창가에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백사였습니다. 뱀은 조용히 약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명자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너 여기 있고 싶니? 백사는 마치 이해한 듯 머리를 끄덕이는 동작을 했습니다. 명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같이 지내자.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현수를 만났어요. 잘하고 있어, 당신. 현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방은 종이에 적힌 처방이 아니라 마음과 자연의 조화라는 걸 기억해. 명자는 눈물 젖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여보. 이제 알아요. 이듬해 봄, 명자의 한약방은 백사당 바이서 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사를 기리는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약방 한쪽에는 백사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사는 매일 밤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고, 낮에는 명자가 약초를 찾을 때 길잡이가 되어 주었어요. 명자의 약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관절염부터 시작해 이제는 오래된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까지 찾아왔어요. 특히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증상들이 명자의 처방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3년째 원인 모를 열로 고생했는데 선생님 약을 먹고 나았어요. 한 어머니의 감사 인사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연이,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낸 거죠. 명자는 약을 지을 때마다 찢어진 비방 조각을 참고했어요. 그 조각만으로는 완전한 처방을 알 수 없었지만 백사의 도움과 자신의 경험을 더해 조금씩 비방의 비밀을 풀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명자는 약방 불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사가 조용히 그녀 옆에 와서 몸을 감았어요. 여보, 당신이 바라던 대로 비방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백사가 그녀의 손등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왔어요. 차가운 감촉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백사가 되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백사의 검은 눈동자가 명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명자는 백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비방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면서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백사당의 간판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명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산과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백사당은 점점 더 번창했고 명자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보.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예요. 태호의 몰락. 태호는 집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불빛들이 희망처럼 빛났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제약회사에서 보낸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신 비방미방은 불완전하여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구겼습니다. 아버지 묘에서 가져온 비방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핵심 성분과 조합법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비방은 완전한 게 아니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50억의 계약금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 게다가 이 계약을 확신하고 시작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호는 힘없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장태호입니다. 장 이사님, 대출금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은행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태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자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들어올 자금 같은 건 없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여보, 집에 언제 와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요. 태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또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빠서. 전화를 끊고 태호는 서랍에서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요즘 이것 없이는 밤을 버틸 수 없었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 현실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회사에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실적 보고서는 최악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계획, 아버지의 묘를 파헤친 일, 죄책감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회사 대표였습니다. 태호 씨, 내일 아침 일찍 내 방으로 와요. 할 얘기가 있소. 태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민석의 나락,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석은 사채업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그의 앞에 앉은 남자는 냉랭한 표정이었어요. 장 사장, 내가 벌써 3번이나 기한 연장해줬잖아.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안 갚으면 다음부턴 우리 직원들이 매일 찾아갈 거야. 민석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비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형의 말에 희망을 품었지만 그것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한때 행복했던 가정. 그러나 이제는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뛰어나와 안겼을 텐데 이젠 그런 일도 없었어요. 거실에는 아내 지연이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지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려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몇 번이나 더 기회를 줘야 하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박 끊는다더니 사업 성공시킨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민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이었어요. 민석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지연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괴로워했어요. 병원에 가요? 지금 당장. 지연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민석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병원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장기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치료비조차 없는 민석에게는 사치였어요. 병실에 혼자 남겨진 민석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정선으로 떠나던 날, 그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준영의 고통,
약학대학 강의실. 준영은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중 문득 말을 멈추었습니다. 학생들 사이로 하얀 뱀이 기어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학생의 질문에 준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환각이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환각. 백사의 모습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준영은 책상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묘를 파헤친 그날 이후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아버지의 비방을 분석한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핵심 부분이 빠져 있어 완전한 약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실패한 연구였어요. 준영 교수님, 학과장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학생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중 갑자기 멈추고 혼잣말을 하는 일이 잦다고요.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연구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리고 이번 승진 심사에서 유감스럽게도 교수님은. 학과장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준영의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승진, 탈락. 그가 그토록 바라던 정교수 자리는 물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남겨진 준영은 손을 떨며 서랍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어요. 요즘 이것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책상 위 물병 속에서 백사가 꿈틀거리는 환각이 보였어요. 준영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의자가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그만해. 준영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준영아, 그 비방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준영은 흐느끼며 울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새 형제의 교차점, 서울의 한 카페. 태호, 민석, 준영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 있었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에 두른 붕대가 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태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어. 명예퇴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해고지. 저도 연구실에서 쫓겨날 위기예요.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각자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태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묘를 파자고 하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형, 우리 모두 동의했잖아요. 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볼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태호와 준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주실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선으로 가자. 태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빌자. 카페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 형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길고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어머니께 돌아가는 거야. 정선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산과 마을을 덮은 1월의 어느 날 백사당 문 앞에 세 남자가 서 있었어요. 태호, 민석, 준영.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세 형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표정, 망설임 가득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에 둘러진 목도리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강조했어요.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번듯한 임원이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구겨진 코트와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이 그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잖아.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백사당 간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태호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3번의 노크 소리가 겨울 공기를 타고 퍼졌어요. 문이 열리고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더 건강해 보였어요. 눈빛은 더 맑아졌고 주름 사이로 평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어요.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들어오렴, 단 2마디. 그러나 세 형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석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버텼고 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약방 안은 따뜻했어요. 구석에서는 아궁이가 작은 불꽃을 피우고 있었고 약초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차 한잔 할래? 명자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태호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차를 준비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아들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를 따르는 동안 세 형제는 한약방을 둘러보았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약장들은 새롭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약초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구석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버지 현수의 사진과 함께 하얀 도자기, 뱀 장식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와 민석도 고개를 숙였어요. 세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떨렸습니다. 명자는 차를 내려놓고 아들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어요. 알고 있단다. 태호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회사에서 쫓겨났고 집도 잃었어요. 소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민석도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망했어요, 어머니. 빚더미에 앉았고 지연이도 떠났어요. 심장병까지
생겼습니다. 준영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꿔요. 백사가 계속 나타나서 연구실에서도 승진도 실패했어요.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3개의 작은 약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각각의 주머니에는 태호, 민석, 준영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뒀단다. 세 형제는 놀란 눈으로 약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언제?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 순간 창가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백사였습니다. 하얀 뱀은 창턱에 조용히 감겨 있었고 검은 눈동자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뱀이 괜찮아. 명자가 손짓으로 민석을 진정시켰습니다. 백사는 우리 가족이야. 준영은 백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환각이 아니었군요. 정말 백사가 있었던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사는 아버지가 보내준 수호신이란다. 너희가 올 것도 백사가 알려줬어. 칠의 형제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자는 약 주머니를 하나씩 아들들에게 건넸습니다. 태호야, 내 것은 마음의 균형을 찾게 해주는 약이야. 민서가, 내 것은 심장을 치유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약이고, 준영아, 내 것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고 맑은 정신을 되찾게 해주는 거란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명자의 눈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어요.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단다. 하지만 이곳에서 혼자 지내며 깨달았어.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그녀는 창가의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사가 나를 치유해 주었어. 그리고 너희들도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알려주었지. 민석이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용서했단다.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를 용서할 차례야.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약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명자는 아들들에게 차를 권했고 그들은 천천히 약을 마셨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창가의 백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백사당을 계속 운영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러 찾아오고 있단다. 태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서야 한약방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고. 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석과 준영이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어요. 나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갈 곳도 없어요. 준영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기쁨의 눈물임을 알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그날 이후 백사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경영을 살려 한약방의 재정과
운영을 맡았어요. 민석은 약재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했고, 준영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처방전 연구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한약방 뒤편에 작은 정원이 조성되었어요. 그곳에는 현수를 위한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한 번씩 그곳에 모여 참배했어요. 여보, 당신이 지키려 했던 비방은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세상을 돕고 있어요. 명자는 비석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세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항상 백사가 함께 했습니다. 백사당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치유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자와 세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을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약방 문을 닫은 후 가족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의 비방이 무엇인지. 명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뭐니? 비방은 처방전이 아니었어요. 비방은 가족의 사랑과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었던 거죠. 명자의 눈에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의 백사를 바라보았어요. 백사의 검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수의 미소 같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비방이란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치 축복처럼 백사당 위로 내려앉았어요. 새로운 시작과 치유의 약속을 가져오는 봄비였습니다.